동생들이 타지로 유학을 가고 누이도 결혼하여 집을 떠난 후 내 외로운 생활엔 메리와 자크, 두 마리 개의 추억이 남아있다. 메리는 순수한 개였던 기억이 난다. 조카가 기저귀 위에 똥을 싸면 획 뒤집어서 마당으로 던지면 잽싸게 와서 먹는 뒤처리에 능숙한, 그것도 부족하면 마루 위로 뛰어 올라와서 마루장 틈 사이에 똥까지도 싹 핥아먹는, 청소를 하고 마지막으로 조카 몸에 묻은 것까지도 탐내는 다소 배고픈 개였다. 메리는 부를 때 항상 워리 워리 하고 불렀다. 메리는 영리해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항상 배고픈 문제는 모든 것의 앞에 놓여 있었다. 메리가 배고플 때 모든 식구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어느 날 메리가 헛간에 매달림을 당한 것을 보았고 이후로는 녀석을 볼 수 없었다. 몇 년 후 잡종 진돗개인 순돌이와 자크가 왔다. 순돌이는 조그만 개였고 꿩 사냥개로 훈련받은 개였다. 둘째 형님이 작은 아버지께서 부장이장 하실 때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만든 저수지가 있는 산으로 갔다. 얼마 있지 않아 순돌이와 자크가 앞다투어 산에 오르고 고라니가 뛰고 꽝 하는 산 울림 소리가 들리더니 순돌이가 깨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산속으로 가니 순돌이가 고통의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순돌이를 고라니로 오인하고 총을 쏜 것이다. 형님은 옷을 벗어 녀석을 안고 난 엽총을 메고 집으로 왔다. 다리에 총알이 빗나간 가벼운 상처는 며칠간 치료 후 완쾌되었다. 하지만 그 후로 순돌이는 사냥에 함께하지 못했다. 녀석의 두 다리는 멀쩡해졌지만 총소리에 대한 트라우마로 사냥개로서 가져야 할 강한 야생성이 없어진 것이다. 순돌이의 빈자리를 자크가 채워야 했고 자크가 훈련을 받으러 나간 사이 갈견이의 공격으로 순돌이는 산 밑 웅덩이에서 죽고 말았다. 검은색 털이 윤이 나는 중견 세포트견인 자크는 나와 함께 집 앞 산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고라니를 쫓아가는 것을 보고 잡아오길 기다렸으나 자크는 씩씩거리며 허탕치고 와서 분해했다. 사냥개가 주인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사냥에 성공하기란 힘든 일이다. 3마리 정도가 산 위에서 삼면 공격을 해야지만 성공한다고 한다. 지게 작대기를 앞으로 들어 올려서 뛰어넘는 훈련도 시키고 멸치를 공중으로 던져 받아먹는 연습도 시키고 뜀박질도 같이 하고 한동안 재미있게 보냈다. 그 후 과수원하는 누님 댁으로 자크는 보내졌다. 어머니께서 자크를 돌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과수원 경비견이 된 자크는 거기서도 별로 환대받지 못하다가 쓸쓸히 죽게 되었다. 내 어린 시절 자크와 함께 뛰놀던 시절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지금도 세퍼트견을 보면 자크와 비교해보는 습관이 생기다가 지금은 옆집 진돗개가 늠름하게 보이기도 한다. 자크보다 메리가 더 아련한 추억이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도시에서 옛날 쫑이라고 부르는 소형견이 반려견으로 실내에서 길러지고 있다. 이제는 중형견보다 소형견을 좋아하게 된 걸 보니 많은 세월의 변화를 느낀다. 고향집에서 앙고라 토끼를 기르던 시절이 생각나 올봄 진천장에서 까만 토끼와 얼룩무늬 토끼 한 쌍을 사서 기르고 있다. 도시형 농촌에서 토끼를 기르는 즐거움은 제법 남다른 것 같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토끼 안부를 살피다가 지금은 여유롭게 키우고 있다. 손자가 쫑긋이와 깡총이로 이름도 지어주고 가끔 손자가 와서 먹이를 주고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면
내 어린 시절 아련한 추억이 생각난다. 앙고라 토끼 새끼는 뽀얀 털이 앙증스럽기 그지없다. 5마리 정도 새끼를 낳기도 하는데 다 크지는 못하고 중간에 쥐에게 물려 죽거나 병으로 죽기도 한다. 털을 깎아서 팔기도 하고 잡아서 먹기도 한다. 때론 토끼장을 탈출하여 토끼장으로 잡아놓으려면 꽤 수선을 떨여야 했고 곡간 밑으로 도망을 가면 다음 날에야 겨우 잡을 수 있었다. 쫑긋이와 깡총이는 아직 새끼를 낳지 않는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새끼를 낳으면 기르기가 힘들 것이다. 그가 국민학교 입학할 때 부모가 아닌 앞집 형이 예비소집에 데리고 갔다. 교실 구경 한번 할래? 응. 그러면 여기 매달려서 봐라. 교실 구경은 창문 문턱에 턱걸이를 해서 보는 것은 짧은 순간이나마 칠판, 선생님, 학생이 보였다. 선생님한테 훔쳐보았다고 혼나는 것이 아닌가 겁이 났다. 집으로 가서 어머니께 학교를 다녀왔다고 말하였다. 어머니는 밥을 짓다 말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제 학생 하나 더 생겼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놀이가 없던 시절이라 학교에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공부하는 것은 싫었지만 운동장에서 놀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른바 가방 날리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녀왔다는 인사도 없이 가방을 툇마루에 던지자마자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유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였다. 막내 동생이 집수정에 놀러 가자고 말한 건 1학년 여름방학식을 마치고 일찍 하굣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집수정이란 가뭄에 물을 대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판 대형 농사용 웅덩이였다. 2년 전에 작은아버지가 저수지를 만들었지만 저수지의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논이나 밭을 위해 별도로 웅덩이를 판 것이었다. 원래 집수정에서는 수영이 금지되어 있었다. 사고 날지 몰라서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시를 받았다. 그런데 그날은 어른들이 마을 뒷산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행사를 위해 마을을 비웠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다. 그날 있던 마을 행사는 일명 꽝철이꽃기라고 불렀는데 꽝철이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를 이르는 말이고 용이 되지 못한 억울함에 심술을 부린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꽝철이는 깊은 산 옥동굴에 살다가 없어진 어느 절터에 숨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오랫동안 전해오고 있었다. 마을에 가뭄이 오면 산꼭대기에 큰 불을 놓아 이무기를 쫓고 비가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으는 마을의 큰 행사였다. 오죽하면 남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을 일컬어 꽝철이 같은 놈이라고 했을까. 말라고 가. 목욕도 하고 집수정 구경도 하고.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내일이고 시간이 나면 가자. 다음날 큰 다른 물 웅덩이에 갔을 때 이미 동네 형들과 곽신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뒷집 형은 헤엄치는 법을 내게 가르쳐 줄 테니 잘들 보라고 우쭐대고 나서고는 옷을 벗어줬었다. 그러고는 내게도 준비하라고 했다. 물 속으로 들어가서 등에 업히라고 했다. 나는 물 속으로 가기가 겁이 나기도 하고 나를 등에 업고 헤엄치는 것이 가능할지 의심스럽기도 해서 주저했다. 니 쫄보가. 난 뒷집 형의 짧은 도발에 넘어갔고 이내 그들이 예상한 대로 흘러갔다. 등에 타고 잠깐 뒤 형은 몸을 뒤집었다.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형의 몸을 잡고 늘어졌고 이내 같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물을 먹었다. 일단 놔라. 놓으면 행님이 냉중에 헤엄쳐서 꺼내줄게. 뒷집 형이 소리쳤다. 물을 먹어서 정신이 아득한 상황에서도 그 말을 믿고 놓아주자
형은 헤엄쳐 나가버리고 혼자 계속 허우적허우적거리게 되었다. 그 짧은 상황에도 뚝 위의 형들은 재미난 구경에 신이나 했었다. 물을 2번 먹었다. 지금 정신이 없을 거야. 위에서는 물을 먹었다, 안 먹었다 서로 주장을 물속에 나는 꺼내주지 않는 그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물에서 나가기만 하면 돌로 그들 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버정돼서라도 밖으로 나와야 헤엄치기를 배우는 기라. 웅덩이 넓이는 4m도 안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흙탕물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웅덩이는 꽤 버거운 대상이었던 것이다. 처음 헤엄치기 배우기는 그렇게 홍역을 치르고 있었다. 처음 헤엄치는 누구나 그렇듯 당황한 나머지 눈을 못 뜨고 방향 감각은 생각도 못하고 무조건 허우적대기만 하다가 물만 먹고 익사하는 것이다. 눈을 떠! 물 밖이다! 위에서 소리쳐도 물을 먹어서 정신을 잃은 나는 계속 허우적대기만 하고 있었다. 뚝으로 오르려고 해도 힘이 빠진 상태에서는 뚝으로 올라오는 것도 힘들었다. 누군가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주고 물을 한참 토해내고 나서야 울기 시작했다. 뒷집 형이 등을 때려주고 괜찮다고 했을 때야 비로소 살았구나, 죽지는 않았다 하고 안도할 수 있었다. 집에 가서 일러 바치지 말라는 다짐과 다음에 다시 헤엄치기를 가르쳐주겠다는 꼬임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셋째 형님이 똑같은 일을 당했고 그것을 안 둘째 형님이 점촌 할아버지 아들과 뒷집 형을 두들겨 때려준 옛날 얘기를 들었다. 둘째 형님은 힘이 세고 덩치도 커서 동네 또래 중에서 대장이었다. 나는 형들이 대구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외롭게 클 수밖에 없었다. 두통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지만 제비가 처마에 집을 지으면서 마음은 즐거워졌다.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고 와서 주고 새끼가 받아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신기했다. 처맘이 제비 집에 와서 먹이를 주고 날아서 어디론가 가고 하는 모양이 재밌거리였다. 어미가 오기만 하면 새끼를 악을 쓰고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하고 울어대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 그러다가 어미는 어디론가 휑하니 날아서 좀처럼 오지 않는다. 마당에는 닭이 모이를 먹고 소는 심심한지 울어댄다. 소를 끌고 나간다. 소는 처음 귀찮은지 주인을 얕보는지 목을 흔들어 버틴다. 이놈의 소새끼야! 소리를 지르면서 고삐를 잡아당기면 집채만한 황소도 꼼짝 못하고 끌려온다. 한번 길을 꺾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수월하게 다룰 수 있다. 소가 논의 벼를 먹으려고 하면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기지 않으면 안 된다. 기분이 상한 소는 들이박으려고 먹이를 숙일 때 고삐를 당기면 순하게 따라온다. 조카가 돌도 안 된 어느 날 형수가 조카를 재워두고 집 근처 밭일을 하러 나갔다. 마침 그때 잠에서 깬 조카는 울면서 마루까지 기어나왔다. 설상가상으로 대돌 위에 떨어진 데다가 마당 옆에 외양간 여물통 앞에서 소와 놀고 있었다. 소는 자주 보는 주인의 아들인지 알고 있었던 걸까? 밭에서 돌아온 형수는 깜짝 놀랐지만 다치지 않은 것을 보고 안심하였다. 소는 그 후부터 아기에게 해코지하지 않은 똑똑한 소라면서 식구들에게 더욱 사랑받았다.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고향의 서원 앞에 서자 부모 형제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서원 앞 안내판에 새겨진 글귀를 읽어본다. 아, 선조의 정신. 정유년 외적의 침탈에 맞서 망우당 선생과 함께 경문을 써서 의병을 일으켜 막고 향약으로 미풍양속을 고양시켜 성인으로 추앙되며 자랑스럽다.
영원히 후손의 귀감이 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후손의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